전직 중정 특수공작원이었던 이모 씨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받아낸 양심선언이라고 해요. 자기가 직접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시사저널에 양심선언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파리 시내에서 김영욱을 마취해서 납치한 후에 파리 외곽에 양계장 두세 개 집어넣어서 당모이로 갈아 처리했다는 살해설입니다. 박정희의 지시로 파리에서 납치해온 김영욱을 서울 근교 폐차장에서 찻째 깔아 죽였다. 이게 이제 정일권으로부터 들었다. 직접.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정일권이 자기한테 알려줬다. 79년에 발생했던 바로 그 유명한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고상만 반장님은 어느 가설에 더, 이렇게 무게를 실으시는지. 그건 크게 한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이제, 양계장에서, 또 두 번째가 폐차장, 그리고 세 번째가 청와대 지하 벙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한 5가지 설의에 플러스 1, 종합편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아는 이름 사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김영욱은 1925년도에 강원도 신천에서 태어났죠. 예.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김종필과 같은 육사 8기생으로 육사에 입학한 후, 그리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에 육군 중령의 신분으로 쿠데타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정희하고 쿠데타 혁명동지. 예, 혁명동지. 이거 굉장히 승승장구하죠. 그러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최고위원도 지냈고요. 63년 7월부터는 그 무시무시한 제4대 중정부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정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기구예요. 이 기구 만들었던 이유 하나죠.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 감시하고 또 마음대로 연행해서 고문하고 또 약점을 잡아서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 공작. 그러다 보니까 이 중정부장 자리가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박정희의 신임이 있는 사람들만 임명되는 자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수시로 부장이 교체되는 자리였거든요. 초대 중정부장 김종필조차도 1년 8개월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김용순이 했는데요. 불과 2개월 만에, 그리고 다음 5개월 만에 또 물러났는데, 이렇게 2달, 5달, 뭐 김종필조차도 1년 8개월 만이었는데, 이 네 번째로 중정부장이 됐던 김영욱은요, 놀랍게도 무려 5년 3개월을 중정부장을 했습니다. 63년 7월부터 69년 10월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중정부장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덕은 뭐였느냐? 이 김영욱의 별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별명이 뭐였냐면 곰, 그리고 또 하나가 멧돼지였답니다. 이 별명을 뭐 보기만 해도 이 김영욱이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곰이나 멧돼지가 별명인 걸 보면 뭐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했던 김형욱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 그리고 결국은 김영욱과 박정희가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10월 유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킨 게 바로 이 10월 유신이잖아요.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했다면 72년도 10월 17일 날 선포된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영구적인 대통령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모든 권력을 박정희 본인 1인 하로 다 집결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 투표권도 주지 않고 자기가 임명한 선임한 사람들로 간선제를 도입해갖고 만든 제도인데, 왜 이 10월 유신이 김영욱과 박정희가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느냐? 10월 유신 선포하면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김영욱이 중정부장 물러나고 난 다음에 공화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니까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김영욱이 과거 자신이 중정부장 하면서 벌였던 추악한 재상, 이게 드러날까봐 두려움을 갖던 중, 1973년 4월 15일 날, 마침내, 이 김영욱이 박정희를 등 돌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박정희의 치부를 폭로하는 반박정희 정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요. 아니, 마음에 네. 안 들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서서 박정희를 씹고 다니는 거는 스스로 얼굴에 침 뱉기기도 하고, 또 박정희의 보복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김영욱은? 저는 이건 정리하면서 쭉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바로 황장엽이었습니다. 그 황장엽이 사실은 이 김영욱과 다르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북에서 높은 고위층이었는데, 그런 황장엽이 결국 북을 버리고 남으로 도망와서, 그리고 여기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온갖 그 비난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권력자들, 이 중요 핵심 권력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대상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없애고 불이익을 가했는지 그 수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로부터 자기가 버림을 받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살게 될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여기선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거되기 전에 도망을 쳐 나온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프레이저 청문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 김영욱의 운명, 생명을 재촉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프레이저 청문회의 증인으로 김영욱이 출석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프레이저 청문회를 나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77년도에 발생했던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영화로도 나오고 했던 유명한 사건인데요. 76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일어난 정치 스캔들입니다. 그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미국의 로비스트인 박동선,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뇌물을 줘서 미국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 그 연방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어갖고 이 증인으로 김영욱을 신청해갖고, 그 자리에 이제 김영욱이 출석해서 나와서 과거 자신이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됐던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낱낱이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영욱은 자신이 행했던 이 프레이저 청문회에 증언을 살을 좀 더 보태갖고 3권의 책으로 이걸 김영욱 회고록으로 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우리 김 PD님 잘 아시겠지만 이 김영욱 회고록이 실제로 이후에 김영욱이 사망하고 나서 책으로 나왔어요. 3권으로 나왔는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이 김영욱이 입으로 떠들고 그리고 그 구술을 받아서 쓴 사람이 바로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실언으로 비난받고 있는 자유촌연맹 총재 김경재 씨인데요. 이 김경재 씨가 바로 이 김영욱 회고록을 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 방송하면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나 하고 저도 놀랐는데,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이 김영욱 회고록 3권짜리로 되어 있는 건데요. 300만 부가 팔린 걸로. 돈 엄청나게 벌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헛소문 막 퍼뜨리고 다녀서 손해배상 많이 해주는군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하여간 300만 부. 그리고 이 책이, 저도 이제 장준하 선생 사건 조사하면서 기록을 갖게 돼갖고 알게 됐는데, 하여간 내용이 그렇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게 큰 내용은 아닌데, 하여간 소소한, 자기 반성의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여하간 바로 문제의 책을 김영욱이 내려고 하면서 김영욱의 운명이 좌우됐다는 건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영욱은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을 박정희가 내는 것을 저지하고자 여러 가지 해유책을 냈는데, 그 해유책 중에 책을 내지 않으면 $500만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돈 중에
예, 이 500만 불 중에 먼저 100만에서 150만 달러 정도는 미리 받았고, 사실은 김영욱이 실종됐던 그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된 것은 1979년 10월 7일입니다. 이날 프랑스로 간 이유는 바로 나머지 잔금 약 35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이 잔금을 받기 위해서 파리로 갔던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재밌어요. 79년 10월 17일 날 프랑스 파리로 갔던 실종된 김영욱. 그런데 바로 19일 후죠. 10월 26일 날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죽임을 당하는데 딱 20일만 좀 기다렸으면 정말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이 사실을 뒤늦게 김영욱이 알았다면 얼마나 비통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방금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욱에 대한 살인, 요 사망에 대한 이 풍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핵심적으로 몇 가지 틀만 좀 언급을 해보면 김영욱이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지만 결론적으로는 박정희에 의해 암살되고 그 시신이 유기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심틀인데요. 다만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해되었냐 요게 차이인데 그 대표적인 의심을 몇 가지 언급해보면 첫 번째는 뭐 굉장히 유명한 개미 언론인이었습니다. 문명자라고 하는 여기자인데요. 이분이 박정희 권력하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일권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회고록으로 작성해서 알려진 그 김영욱 살해설인데 문명자 기자는 박정희의 지시로 파리에서 납치해온 김영욱을 서울 근교 폐차장에서 찻째 깔아 죽였다. 이게 이제 정일권으로부터 들었다. 직접.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정일권이 자기한테 알려줬다. 이게 이제 서울 근교 폐차장설입니다. 두 번째는 1999년 11월 28일 날 방영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편에서 방송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유력 일간지 간부가 증언한 내용인데 김영욱을 파리에서 납치하여 이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좀 믿기 어려운데 파리에서 납치한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로 옮겨서 살해하고 그리고 다시 파리로 옮겨서 와갖고 한국으로 그 시신을 운반해서 그래서 박정희가 그 시신을 확인했다. 너무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좀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시신을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까? 시신 운반이 쉽진 않은데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상태는 안 되지만 그 대한민국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화물기를 이용해서 화물처럼 만들어갖고 운반하는 건 가능하다. 근데 살아있는 상태는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여간 이제 이런 설이 있고 세 번째는 시사저널이 2005년에 내온 내용입니다. 요 정희상이라는 기자가 특종으로 이제 보도했던 건데요. 저도 요 내용을 많이 좀 봐달라고 자꾸 부탁해서 자료를 이제 저도 읽었는데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전직 중정 특수공작원이었던 이모 씨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받아낸 양심선언이라고 해요. 자기가 직접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시사저널에 양심선언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파리 시내에서 김영욱을 마취해서 납치한 후에 파리 외곽에 양계장 분쇄기에 집어넣어서 당모이로 갈아 처리했다는 살해설입니다. 이걸 자기가 직접 했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요 설이 또 그 반박이 좀 있어요. 뭐냐면 양계장 분쇄기에 집어넣어서 갈아낸다고 하는 게 이 양계장 분쇄기는 물기가 없는 것만 마른 것만 갈아내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몸에 물이 뭐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분쇄기가 고장이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인데요. 2005년 5월 25일, 그러니까 시사저널이 이걸 발표하고 다음 달인데 5월 25일 날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했던 그때에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지시로 프랑스에 있었던 중정정보부 요원들과 제3국인을 고용해서
김영옥을 납치한 후에 예. 파리 근교에 산으로 끌고 가서 무성 권총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권총으로 살해하고 낙엽을 두텁게 쌓아서 그 시신을 은폐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현재까지의.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저는 또 믿기 어려운 게 여러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죠. 시신이 그렇다면 묻은 것도 아니고 낙엽에다 시신을 은폐했는데 그게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믿을 수 없고, 또 무성 권총을 살해한 후에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총에 대해서 지금도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지만 의혹을 사고 있다. 예. 다섯 번째는 월간 신동아의 보도입니다. 예. 이 발표가 있고 난 3년 후인 2008년 4월에 월간 신동아가 전직 외사경찰 출신인 윤모 씨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김영욱을 산채로 김포공항에 압송해 온 후에 예. 그리고 김재규의 지시로 폐차장에서 깔아 죽였다. 이것이 이제 자기가 한 행위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섯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파리에서 납치해온 김영욱을 박정희가 직접 청와대 지하 창고에서 들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복궁과 청와대로 연결되어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데리고 온 후에,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온 박정희가 김영욱의 얼굴을 보니까 김영욱이 각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끌어잡고 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총으로 쏴서 직접 죽였다. 이런 이제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예. 과연 이 6개의 설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세월이 지나도 많은 의혹과 의문이 꼬리를 잇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러한 그 진실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김영욱 실종 사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 하에선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남김없이 다시 한번 조목조목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 고상만 반장님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보자면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십니까? 저는 폐차장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폐차장. 예. 사람을 산재로 차에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을 냈다. 예, 저기 문명자라고 하는 기자가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예. 그리고 그분이 자기 회고록에다가 정일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신뢰성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이것이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지에서 살해한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일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죠. 한국 정부가 죽인 게 맞다면은 어떻게든 압송하는 형태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폐차장 사례가 정말 끔찍하다는 거야 뭐 머릿속에 상상만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박정희가 김영욱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가 드러나는. 의심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일권 전 총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잔인할 줄 몰랐어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고.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영욱은 이렇게 79년도에 지금 이제 실종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법률에 의하면 5년간 실종 상태가 유지되면 법원에 생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요, 사망으로 법률적 선언이 내려진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망한 걸로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전직 중정 특수공작원이었던 이모 씨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받아낸 양심선언이라고 해요. 자기가 직접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시사저널에 양심선언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파리 시내에서 김영욱을 마취해서 납치한 후에 파리 외곽에 양계장 두세 개 집어넣어서 닭모이로 갈아 처리했다는 살해설입니다. 또 이 김영욱이 어떻게 이를 처리했는지 곰이나 멧돼지가 별명인 걸 보면 뭐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했던 김형욱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 그리고 결국은 김영욱과 박정희가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10월 유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킨 게 바로 이 10월 유신이잖아요.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했다면 72년도 10월 17일 날 선포된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영구적인 대통령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모든 권력을 박정희 본인 1인 하로 다 집결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 투표권도 주지 않고 자기가 임명한 선임한 사람들로 간선제를 도입해갖고 만든 제도인데 왜 이 10월 유신이 김영욱과 박정희가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느냐. 10월 유신 선포하면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김영욱이 중정부장 물러나고 난 다음에 공화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니까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김영욱이 과거 자신이 중정부장 하면서 벌였던 추악한 재상, 이게 드러날까봐 두려움을 갖던 중, 1973년 4월 15일 날, 마침내, 이 김영욱이 박정희를 등 돌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박정희의 치부를 폭로하는 반박정희 정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요. 아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서서 박정희를 씹고 다니는 거는 스스로 얼굴에 침 뱉기기도 하고, 또 박정희의 보복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김영욱은? 저는 이 건 정리하면서 쭉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바로 황장엽이었습니다. 연행해서 고문하고 또 약점을 잡아서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 공작. 그러다 보니까 이 중정부장 자리가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박정희의 신임이 있는 사람들만 임명되는 자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수시로 부장이 교체되는 자리였거든요. 초대 중정부장 김종필조차도 1년 8개월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김용순이 했는데요. 불과 2개월 만에, 그리고 다음 5개월 만에 또 물러났는데, 이렇게 2달, 5달, 김종필조차도 1년 8개월 만이었는데, 이 네 번째로 중정부장이 됐던 김영욱은요, 놀랍게도 무려 5년 3개월을 중정부장을 했습니다. 63년 7월부터 69년 10월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중정부장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덕은 뭐였느냐. 이 김영욱의 별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별명이 뭐였냐면 곰, 그리고 또 하나가 멧돼지였답니다. 이 별명을 보기만 해도 전직 중정 특수공작원이었던 이모 씨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받아낸 양심선언이라고 해요. 자기가 직접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시사저널에 양심선언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파리 시내에서 김영욱을 마취해서 납치한 후에 파리 외곽에 양계장 두세 개 집어넣어서 당모이로 갈아 처리했다는 살해설입니다. 박정희의 지시로 파리에서 납치해온 김영욱을 서울 근교 폐차장에서 찻째 깔아 죽였다. 이게 이제 정일권으로부터 들었다. 직접.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정일권이 자기한테 알려줬다. 79년에 발생했던 바로 그 유명한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고상만 반장님은 어느 가설에 더, 이렇게 무게를 실으시는지. 크게 한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이제, 양계장에서, 또 두 번째가 폐차장, 그리고 세 번째가 청와대 지하 벙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한 5가지 설의 플러스 1 종합편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아는 이름 사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김영욱은 1925년도에 강원도 신천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김종필과 같은 육사 8기생으로 육사에 입학한 후, 그리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에
육군 중령의 신분으로 쿠데타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정희하고 쿠데타 혁명동지, 혁명동지, 예, 혁명동지, 이거 굉장히 승승장구하죠. 예. 그러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최고위원도 지냈고요. 63년 7월부터는 그 무시무시한 제4대 중정부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정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기구예요. 이 기구 만들었던 이유 하나죠.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 감시하고 또 마음대로